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시장을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장 안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선택이 수십 년 뒤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오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75년 한 남자가 논문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찰스 앨리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촉망받는 컨설턴트 중 하나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관 투자자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었고 130개가 넘는 금융시장에서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논문 제목은 패자의 게임이었습니다. 프로 테니스 선수들은 점수를 따서 이기지만 아마추어 테니스 선수들은 실수를 해서 진다는 비유로 시작하는 글이었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시장을 이기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비용이 쌓이고 실수가 쌓이고 결국 시장보다 못한 결과를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논문을 읽고 웃었습니다. 재미있는 생각이지만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1975년이면 그 직전 20년이 액티브 투자의 황금기였기 때문입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실제로 좋은 성과를 내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앨리스가 본 것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시장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보가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좋은 기회를 발견하면 곧바로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가격이 순식간에 조정되었습니다. 기회의 창이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앨리스는 그 흐름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장을 이기려고 애쓰는 것이 정말 현명한 선택인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또 다른 남자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샤프라는 경제학자였습니다. 그는 1934년 보스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주방위군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곳을 옮겨 다니다가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에 정착했습니다. 처음에는 의대에 가려고 버클리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업학을 공부하려고 전과했다가 회계학이 맞지 않아서 또 전공을 바꿨습니다. 결국 경제학을 선택했습니다. 대학원에서 그는 해리 마코위츠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마코위츠는 포트폴리오 이론의 창시자였습니다. 분산 투자의 수학적 기초를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샤프는 그의 연구를 확장해서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설명하는 모형이었습니다. 1962년에 논문을 완성했지만 처음에는 게재가 거부되었습니다. 관련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편집진이 바뀌고 나서야 1964년에 겨우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그 논문이 나중에 금융경제학의 토대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샤프의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개별 주식의 위험 중 일부는 분산 투자로 없앨 수 있지만 시장 전체의 위험은 없앨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무엇일까? 샤프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시장 전체를 보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29년에 태어난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보글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뉴저지 몬트클레어에서 태어났습니다. 대공황 시기에 자랐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에 입학해서 뮤추얼 펀드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130쪽짜리 졸업 논문이었습니다. 그 논문을 읽은 웰링턴 펀드의 창립자가 보글을 고용했습니다. 보글은 승진을 거듭해서 1970년에 웰링턴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승인한 합병이 재앙이 되었습니다. 공격적인 투자 스타일의 펀드와 합병했는데 1973년부터 1974년까지 시장이 50% 가까이 폭락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합병 파트너들이 보글을 해고했습니다. 36세의 최고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 실수 하나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보글은 나중에 그 시절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부끄럽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수였다고. 하지만 그 실수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고당한 보글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는 펀드들의 독립적인 이사회를 설득해서 자신이 그 펀드들의 운영을 맡을 수 있게 했습니다. 단 직접 돈을 운용하거나 판매는 할 수 없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덱스를 따라가는 펀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운용하지 않아도 되는 펀드였습니다. 1974년 뱅가드 그룹이 탄생했습니다. 세 사람이 같은 생각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시장 안에 머물러라. 그리고 비용을 낮춰라. 오래 버텨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찰스 앨리스가 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장을 예측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50년 넘게 투자 컨설팅을 하면서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 맞히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본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10년 동안 83%의 액티브 펀드가 시장 평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유럽에서는 86%가 그랬습니다. 한 해만 보면 35%의 매니저가 시장을 이겼습니다. 하지만 10년으로 늘리면 25%로 줄었습니다. 25년이면 10%, 50년이면 5%. 사람의 투자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시장을 계속 이기는 사람은 20명 중 1명뿐이었습니다. 앨리스는 그 숫자를 보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지는 게임이라고. 프로 테니스 선수처럼 화려한 샷을 날리려고 하면 할수록 실수가 늘어나고 비용이 늘어나고 결국 평범하게 공을 넘기기만 했던 사람보다 못한 결과를 얻게 된다고. 그래서 그는 인덱스 펀드를 추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시장 전체를 사라고.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시장이 주는 것을 받아라고. 액티브 펀드 매니저가 시장 평균과 같은 수익을 내려면 비용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시장보다 34%를 더 벌어야 한다고 계산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앨리스는 예일 대학의 투자위원회 의장을 9년간 맡았습니다. 데이비드 스웬슨이라는 전설적인 투자 책임자와 함께 일했습니다. 뱅가드의 이사회에도 있었습니다. 하버드와 예일에서 투자 강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칠판에 전화번호 하나를 적었습니다. 뱅가드의 고객 상담 전화번호였습니다. 이게 이 강의에서 배울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샤프가 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전략을 쓰지 않았습니다. 1990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뒤에도 그의 조언은 단순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지금 시장이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샤프는 대답했습니다. 시장 포트폴리오를 보유하세요. 사람들이 또 물었습니다. 지금 시장이 내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샤프는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시장 포트폴리오를 보유하세요.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그의 대답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가 스탠포드에서 투자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을 반으로 나눴습니다. 왼쪽은 인덱스 펀드 매니저, 오른쪽은 액티브 매니저라고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설명했습니다. 왼쪽 학생들은 시장에 있는 모든 주식을 시가총액 비율대로 보유합니다. 오른쪽 학생들은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 주식은 더 사고 저 주식은 덜 삽니다. 그런데 결국 왼쪽과 오른쪽을 합치면 시장 전체가 됩니다. 누군가 어떤 주식을 더 샀다면 다른 누군가는 그 주식을 덜 산 것입니다. 비용을 빼기 전에는 왼쪽과 오른쪽의 평균 수익률이 같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은 연구비가 들고 거래 비용이 들고 세금이 듭니다. 비용을 빼고 나면 왼쪽이 이깁니다. 수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샤프는 1996년에 파이낸셜 엔진스라는 회사를 공동 창업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은퇴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회사였습니다. 그가 평생 연구한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는 회사였습니다. 2018년에 그 회사는 30억 달러, 약 4조 원이 넘는 가격에 인수되었습니다. 그 회사가 관리하는 은퇴 계좌가 2천억 달러, 약 280조 원이 넘었습니다. 샤프는 91세가 된 지금도 같은 말을 합니다. 시장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라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존 보글이 하지 않은 것은 더 분명했습니다.
그는 돈을 벌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1976년 첫 인덱스 펀드를 출시했을 때 그는 1억 5천만 달러를 모으려고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유명 증권사들이 언더라이터로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겨우 1130만 달러가 모였습니다. 목표의 93%가 부족했습니다. 증권사들이 보글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냥 이 펀드를 포기하자고. 이렇게 적은 돈으로는 500개 종목을 전부 살 수도 없다고. 보글은 거절했습니다. 275개 종목을 샘플링해서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글의 어리석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비미국적이라고도 했습니다. 평범함을 향한 확실한 길이라고 조롱했습니다. 보글은 그 조롱을 견뎠습니다. 1976년 말에 펀드 자산은 1,400만 달러였습니다. 1억 달러를 넘는 데 6년이 걸렸습니다. 10억 달러를 넘는 데는 12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보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뱅가드의 구조 자체가 달랐습니다. 다른 펀드 회사들은 외부 주주가 있었습니다. 펀드 회사가 돈을 벌면 그 이익이 외부 주주에게 갔습니다. 하지만 뱅가드는 펀드 자체가 회사를 소유하는 구조였습니다.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이 곧 회사의 주인이었습니다. 회사가 돈을 아끼면 그 혜택이 그대로 투자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보글이 다른 펀드 회사 창업자들처럼 회사를 구조화했다면 그는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피델리티 창업자의 손녀인 에비게일 존슨의 재산만 해도 150억 달러가 넘습니다. 뱅가드가 피델리티보다 더 큰 회사인데 보글의 재산은 2019년 사망 당시 1,000만 달러에서 3,000만 달러 사이였습니다. 한 투자자가 트위터에 썼습니다. 그는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다고. 대신 그는 수십만 명의 투자자를 백만장자로 만들어 주었다고. 복리는 말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저도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하며 이 효과를 누려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제 실제 투자 내역은 영상 마지막에 확인하세요. 찰스 앨리스가 50년 동안 계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1975년에 쓴 논문의 내용을 그는 50년 동안 바꾸지 않았습니다. 패자의 게임이라는 책은 8판까지 나왔습니다. 65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하지만 핵심 메시지는 첫 번째 판과 같았습니다.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마라. 비용을 낮춰라. 오래 버텨라. 그는 21권의 책을 썼습니다. 수백 편의 기사를 썼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강연했습니다. 하지만 말은 늘 같았습니다. 데이터가 업데이트될수록 그의 주장은 더 강해졌습니다. 80% 이상의 액티브 펀드가 10년 동안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는 숫자. 그 숫자가 해마다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유럽도 아시아도 신흥시장도 채권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디를 봐도 액티브 매니저의 대다수가 시장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앨리스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장을 이길 수 있을까? 그는 질문 자체를 바꿨습니다. 왜 시장을 이기려고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없다면 그냥 시장에 머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앨리스는 87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같은 말을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 냉장고를 고를 때만큼만 시간을 들여서 인덱스 펀드 하나를 고르라고. 그리고 50년 동안 열어보지 말라고. 은퇴할 때 열어보면 의사가 옆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그만큼 돈이 불어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윌리엄 샤프가 60년 동안 계속한 것도 있었습니다. 분산 투자의 수학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1960년대에 박사 논문을 쓸 때부터 91세인 지금까지 그는 같은 주제를 파고들었습니다. 위험과 수익의 관계. 어떻게 하면 같은 위험으로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 또는 같은 수익을 더 낮은 위험으로 얻을 수 있는가? 그의 대답은 60년 동안 같았습니다. 분산하라. 시장 전체를 보유하라. 그리고 비용을 낮춰라. 샤프 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투자의 위험 대비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샤프가 1966년에 개발했습니다. 6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금융업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성과 측정 지표입니다. 하지만 샤프 자신은 그 지표 하나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표는 참고일 뿐이라고.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분산하고 비용을 낮추고 오래 버티라고. 그는 웰스파고와 메릴 린치의 컨설팅을 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패시브 인덱스 펀드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장 큰 연기금들과 재단들에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조언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포트폴리오를 보유하세요. 당신이 평균적인 투자자와 어떻게 다른지에 따라 약간 조정하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같은 대답입니다. 샤프는 보그레즈라는 투자자 커뮤니티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인덱스 펀드가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의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덱스 펀드가 많아져서 시장이 비효율적으로 되면 누군가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돈을 벌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러면 다시 시장이 효율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시장은 스스로 균형을 찾는다고. 존 보글이 43년 동안 계속한 것은 더 단순했습니다. 비용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1976년 뱅가드의 평균 수수료율은 0.73%였습니다. 업계 평균은 0.91%였습니다. 그 차이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글은 그 차이가 수십 년 동안 복리로 쌓이면 엄청난 금액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비용을 낮췄습니다. 2019년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뱅가드의 평균 수수료율은 0.09%였습니다. 43년 동안 8분의 1 이하로 낮아진 것입니다. 같은 기간 업계 평균은 0.91%에서 1.32%로 오히려 올랐습니다. 보글은 계산을 했습니다. 액티브 펀드의 총 비용을 따지면 운용 보수 1.6%, 거래 비용 0.8%, 판매 수수료 0.3%, 현금 보유로 인한 기회 비용 0.2%, 기타 비용 0.2%, 합치면 연간 3.1%였습니다. 시장 평균 수익률이 8%라고 하면 그 비용이 수익의 37% 이상을 갉아먹는 것이었습니다. 보글은 이것을 복리의 역설이라고 불렀습니다. 복리는 수익을 불려주지만 비용도 복리로 쌓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익의 복리는 좋은 것이고 비용의 복리는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낮추는 것이 가장 확실한 투자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1976년 1130만 달러로 시작한 첫 번째 인덱스 펀드는 2019년에 4,410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43년 동안 거의 4만 배가 된 것입니다. 뱅가드 전체 자산은 4조 9천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그중 70% 이상이 인덱스 펀드였습니다. 보글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코스를 유지하라고. 영어로 stay the course. 시장이 오를 때도 시장이 내릴 때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것을 계속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적립식으로 넣고 있다면 계속 넣으라는 말이었습니다. 팔고 싶은 충동이 들어도 팔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보글은 뱅가드 구내식당에서 샐러드를 먹을 때도 비용을 아꼈다고 합니다. 어떤 직원이 샐러드에 드레싱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보글이 말했습니다. 드레싱을 따로 받으면 1달러를 아낄 수 있다고. 나는 수년째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 구내식당에서 1달러를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작은 비용도 쌓이면 큰 비용이 된다. 작은 절약도 쌓이면 큰 부가 된다. 시장을 이기려 하지 않았다는 것. 복잡한 전략을 쓰지 않았다는 것. 비용을 낮추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같은 것을 계속했다는 것. 적립식 투자가 복리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세 사람의 인생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찰스 앨리스는 1972년에 그리니치 어소시에이츠를 창립했습니다. 50년이 넘게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윌리엄 샤프는 1964년에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60년이 넘게 같은 원칙을 연구했습니다.
존 보글은 1976년에 첫 인덱스 펀드를 출시했습니다. 43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젊었을 때 한 선택을 늙을 때까지 바꾸지 않았습니다. 적립식 투자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만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축과 달리 투자에는 정해진 끝이 없습니다. 내가 돈을 찾는 순간이 만기입니다.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면 플러스가 될 때까지 계속 투자하면서 버틸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계속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큰 수익은 대개 강세장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언제 강세장이 올지 알 수 없습니다. 일반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계속 투자하면서 시장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좋은 시절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장이 떨어지면 오히려 좋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수량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오르면 그것도 좋습니다. 이미 산 것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든 손해가 아닙니다. 손해가 되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시장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떨어진 가격에 팔고 다시 오를 때 사지 못하게 됩니다. 일시적인 시장 손실이 영구적인 자본 손실이 됩니다. 1980년부터 2019년까지 40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투자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40년이면 480개월입니다. 원금은 4,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19년 말 평가 금액은 약 3억 4천만 원이 됩니다. 원금의 7배가 넘습니다. 그 사이에 1997년 외환위기가 있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시장이 반토막 나는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투자한 사람은 그 위기들을 다 지나왔습니다. 위기 때 산 주식이 나중에 가장 큰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앨리스가 말했습니다. 시장은 회복한다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큰 위험은 시장이 폭락하는 것이 아니라고. 시장이 폭락할 때 겁에 질려서 팔아버리는 것이라고. 그러면 회복을 놓치게 된다고. 일시적인 시장 손실을 영구적인 자본 손실로 바꾸는 것이라고. 샤프가 말했습니다. 시장이 앞으로 20년 동안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다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미쳤거나 의도적으로 속이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역사와 경제 원리에 기반해서 가능한 미래의 범위를 추정하는 것뿐이라고. 보글이 말했습니다.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지 말라고. 그냥 건초더미를 사라고. 시장 전체를 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바늘을 함께 사는 것이라고. 어떤 바늘이 가장 좋은지 고를 필요가 없다고. 세 사람이 말한 것은 결국 같은 것이었습니다.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마라. 시장 안에 머물러라. 비용을 낮춰라. 그리고 오래 버텨라. 적립식으로 꾸준히 넣어라. 시장이 오를 때도 시장이 내릴 때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라. 그러면 복리가 일을 해줄 것이다. 영상 내용과 별개로 저는 개인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익을 보여드리기보다는 그냥 과정을 기록해두는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개인적인 투자 기록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복리는 시간의 함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처음에는 느립니다. 10년쯤 지나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20년이 지나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30년이 지나면 믿기 어려울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그 30년 동안 무수히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이 주식이 더 잘 나갈 것 같다는 유혹. 지금 팔고 나중에 더 싸게 사야 한다는 유혹. 전문가에게 맡기면 더 잘할 것 같다는 유혹. 세 사람은 그 유혹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찰스 앨리스가 쓴 책은 투자 고전이 되었습니다. 윌리엄 샤프의 이론은 금융경제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존 보글이 만든 회사는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전략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간단한 원칙을 오래 지켰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적립식 투자를 하는 사람은 매달 같은 행동을 합니다. 시장이 올랐든 내렸든 뉴스가 좋든 나쁘든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날에 넣습니다.
그 단순한 행동이 쌓이면 복리가 됩니다. 복리가 쌓이면 시간이 돈을 벌어줍니다. 앨리스도 그랬고 샤프도 그랬고 보글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특별한 것은 그들이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특별하지 않은 일을 특별하게 오래 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한 번 듣고 끝내지 않아도 됩니다. 잠들기 전에도 출퇴근길에도 복리를 이해하는 시간이 조금씩 쌓이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